네, 이번 편은 원문으로 보면 제4편입니다. 4편. 4편의 인간 세상이죠. 인간 세상. 인간세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그 도적인 그 측면이 아니고 인간 측면이다 보니까 공자에 대한 비판을 서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편은 인간 세상이라는 뜻인데 장자는 드디어 이 편에서 공자를 비판합니다. 공자는 물론 공자의 제자가 도교로 개정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이제부터 중원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의 수제자인 아내와 공자와 대화를 통해서 도가 설파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심재를 공자와 공자의 제자인 아내가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독자는 정말 공자가 그런 것을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장자가 중원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진행 기법이니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호랑이 사육사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호랑이 사육사입니다. 아내가 떠난다고 인사하니 공자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안회가 말했습니다. 위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제가 듣기는 위나라 왕은 어리고 혈기왕성하고 독단적이어서 나라의 운영을 가볍게 하고 자기의 잘못을 는 보지 못하며 백성들의 죽음을 가볍게 여겨 나라 안에 죽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백성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스려진 나라에서는 떠나고 어지러운 나라는 들어가라. 의원이 집에는 병든 사람이 많은 법이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에게 들은 것을 실천하면 그 나라가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말했습니다. 안회야, 너는 가면 형벌을 받을 것이다. 자, 도란 것은 섞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섞이면 많아지고 많아지면 동요하게 되고 동요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면 구제할 수 없게 된다. 옛날에 지극한 사람들은 먼저 도를 자기 안에 보존하고 그런 뒤에 다른 사람에게 도를 보존하게 하였다. 자기 안에 보존되어야 할 도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소행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또한 덕이 어지러워지는 까닭과 지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는가? 덕은 명예 때문에 어지러워지고 지식은 다툼에서 나온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싸워 이기는 것이고 지혜는 분쟁의 도구이다. 이 둘은 흉기이므로 행할 만한 일이 아니다. 또 덕이 두텁고 단단하지만 아직 기분에 통달하지는 못했으며 명예를 다투지는 않지만 아직 사람의 마음을 통달하지 못했는데 억지로 인의를 주장하는 말과 법도에 맞는 말로 포악한 사람 앞에서 설교한다면 이는 남의 악을 이용해서 자신을 뽐내는 것이니 이런 사람을 재앙을 불러오는 사람이라고 한다. 남에게 재앙을 끼치는 사람은 반드시 거꾸로 재앙을 끼칠 것이니 너는 아무래도 남에게 재앙을 당할 것이다. 또 위나라 군주가 정말로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싫어한다면 무엇 때문에 너를 등용하여 특별한 정치를 추구하겠는가? 너는 왕에게 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나라 왕은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틈타 논쟁에서 이길 것을 요구할 것이니 그러면 너의 눈은 초점을 잃어 안색은 억지로 꾸밀 것이고 입은 변명하는 말을 할 것이며 용모는 꾸며서 마음이 상대의 악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것은 불로 불을 끄려 하고 물로 물을 구하는 것처럼 일이 더 커질 것이다.
처음부터 순종하게 된다면 끝이 없을 것이다. 내가 상대방이 믿지 않는데 성실한 말을 하면 반드시 포악한 군주 앞에서 죽게 되고 말 것이다. 제 코멘트입니다. 공자의 수제자 아내와의 대화는 이쯤에서 한번 해설을 합니다. 장자의 충어는 사실 등장인물의 이름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정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여기서 공자는 사실 공자가 아니고 노자나 장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의나 임금에게 유세하는 것은 공자나 유교에서 하는 일인데 공자가 바로 인의를 사용하지 말아야 위나라 왕에게 죽지 않을 수 있다고 자기 제자에게 말하고 있으니 이는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노자의 제자인 열자나 거베곡 같은 이가 노자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자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공자를 등장시켜야 스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자는 진짜 공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예를 좋아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공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옛날 걸왕은 관룡봉을, 주왕은 삼촌 비간을 죽였다. 걸왕, 주왕 이거는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중국 고대는 요임금이 있었고, 자, 우리 엊그제 말씀드렸죠. 요임금이 있었고, 순임금이 있었습니다. 이제죠, 이제. 그 다음에 왕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3왕입니다. 이제 3왕. 하나라에는 우왕이 있었고, 은나라는 평정한 사람이 탕왕입니다. 탕왕. 주나라는 문왕이죠. 문왕이 문왕하고 문왕의 아들 무왕, 그리고 무왕 동생 주공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저기 이게 잘못 만져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임금이 있고 순임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안 쓰겠습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고 요임금, 순임금. 요임금이 순임금을 민간에서 발탁을 했죠. 그래서 왕을 시켜서 3년간 섭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위를 물려주고 약 25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2500년, 3000년, 4000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하나라는 우왕입니다. 우왕. 은나라는 탕왕입니다. 그 다음에 주나라는 문왕과 무왕, 주공단이 이렇게 다스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거랑이잖아요. 거랑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하나라의 임금이 거랑인데 이 거랑은 거랑은 그때 당시에 그 여자가 말희라는 여자가 있어요. 말희라는 여자와 함께 말리라는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이제 유행을 합니다. 주지육림이라는 건 뭐냐면 술로 만든 연못이죠. 술로 만든 연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술로 만든 연못에서, 그러니까 연못에다가 술을 갖다가 가득 채운 거죠. 연못을. 그래갖고 육림이라는 건 뭐냐면 육체 육죠.
유흥림. 육체의 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옛날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천여 명의 궁녀를 이 둘러싸게 해가지고 전부 옷을 벗게 하고 술을 한 잔 마시고 여기 그 뭐죠 위에다가 고기를 걸어놓고 술 한 잔 마시고 고기 하나 먹고 술 한 잔 마시고 고기 하나 먹고 이걸 반복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거대하죠. 거대한 그런 그죠 저기 그 전부 옷을 벗고 이 천여 명의 궁녀가 한꺼번에 행동을 하니까 아주 그걸 쳐다보고 이 거란과 말희가 아주 즐거워했고 이렇게 음침하게 살다가 국민은 피폐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간하면 전부 죽여버리는데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관련봉입니다. 관련봉. 관련봉은 용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뭐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BC 1500년 전이니까 이거를 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다음에 이 관련봉이 이 거랑한테 계속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게 국민이 피폐해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관련봉을 죽여버린 겁니다. 여기서 주왕. 그래서 우나라의 마지막 왕이 됐는데 여기 탕왕이 거랑을 쳐가지고 거랑이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거랑하고 관련봉하고 얘기고. 자, 주왕은 또 은나라의 마지막은 주왕입니다. 주왕. 주왕도 또 그때 당시에 여자가 달기라는 여자, 달기. 하여튼 여자가 등장합니다. 달기라는 여자, 탐랑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저기 그 북극성의 탐랑별은 이 달기별이라고 얘기를 하죠. 북두칠성에 탐랑이 있습니다. 이 주왕이 그렇게 이 달기와 달기가 사람 죽인 거 좋아하니까 계속 사람을 죽여대는 거가 주왕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촌 비간이 계속 간을 하니까 주왕이 한 말이 있죠. 여봐라, 성인은 심장에 구멍이 9개 있다는데 저 비간의 심장을 꺼내봐라 해가지고 심장을 드러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9개가 있는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거란과 관련봉, 주왕과 삼촌 비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거 사실 이거 설명하다 보면은 이런 거 설명하다 보면 장자의 사건 빗나가서 제가 가능하면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여기에는 뭐 이걸 설명을 안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옛날 거랑은 관련봉을, 주왕은 삼촌 비간을 죽었다. 관용봉과 비간은 모두 자신을 수양해서 백성을 교화하였으니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거역한 사람들이다. 그 때문에 임금은 빌미로 삼아서 그들을 죽였으니 이들은 명예를 좋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다. 옛날 요임금은 변방 나라를 공격하였으며 우임금은 유호를 공격해서 이들 나라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그곳의 군주는 처형을 당했으니 이는 이들이 전쟁을 그치지 않고 실리를 탐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명예와 실리를 구하다가 멸망한 예인데 너만 그것을 듣지 못했는가? 명예와 실리는 이렇듯 성인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너도 마찬가지다. 만약 감당할 수 있다면 뭔가 방도가 있을 것이니 시험삼아 그것을 나에게 말해보라. 하니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한결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안 된다. 그는 양으로 충만해서 그것이 바깥으로 심하게 드러나며
얼굴색이 일정치 않고 사람들이 어기지 않는 것을 즐기며 말을 다른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기를 바라며 자기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게 평가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하니 이는 하늘과 더불어 같은 무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밖을 구부려서 세상 사람들과 맞추는 사람은 사람의 무리이니 제가 호를 들거나 절을 하거나 구부리는 동작은 남의 신하된 자의 예법이니 저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남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일러 다른 사람들의 무리라고 합니다. 호를 들고 절하는 것은 신하가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 코멘트입니다. 이거 역시 중언입니다. 공자는 여기서 노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자나 장자다. 자, 주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자기 삼촌 비간을 죽일 때 성인의 심장에 구멍이 9개 있다는데 한번 봅시다 하고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간에서 유명해진 거죠. 이게 지금 명예를 추구하다가 죽은 건지 직간을 하다가 죽은 건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음을 가지런히 하라. 계속 아내와 공자의 대화입니다. 자기의 견해를 내세울 때 옛사람들의 가르침을 빌어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 옛사람의 무리이니 그 말이 비록 가르침이지만 사실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예로부터 있었던 것이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강직하더라도 자신에게 해롭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옛사람의 무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방법도 있고 법도도 지키면서 치우치지 않으니 형법은 당하지 않을 것이겠지만 그 정도에 그칠 뿐 어찌 상대를 감화시키는 데까지 미칠 수 있겠는가. 이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의 도리를 스승으로 삼기 때문이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할지 그 방법을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하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우선 마음을 가지런히 하라. 그 뒤에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자기의 마음을 가지런히 하면 쉽다. 그러나 쉽게 하면 하늘이 마땅함과 틀게 된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집안이 가난하여 술을 마시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니 이 정도면 재개했다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사 지낼 때의 재개이지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 아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마음을 가지런히 심재라고 합니다. 심재. 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뜻을 하나로 해야 한다. 사물의 소리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야 한다. 귀는 감각적인 소리를 듣는데 그치고 마음은 지각에서 멈추지만 귀는 자기를 비워서 그것으로 사물을 기다리는 것이다. 도는 마음을 비우는 곳에서 응집된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다. 심재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가지런히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 자신이 있었는데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난 뒤에는 아내가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마음이 비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지국하거나 너에게 말해주겠다. 내가 세속에서 논일면서도 명예의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며 자신의 말이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면 말을 하고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지 않으면 멈추며 뭔가 담장을 치지 않고 도에 머물러 부득이할 때에만 말할 수 있다면 거의 가까울 것이다. 자, 자취를 끊는 것은 쉽지만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은 어렵다. 사람이 시키면 거짓을 저지르기가 쉽고 하늘이 시키면 거짓을 저지르기 어렵다. 날개를 가지고 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날개 없이 난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고 지식을 통해서 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무지를 통하여 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하였다.
저 문 닫힌 집을 보라. 비어있는 방에 햇살이 비치니 길상은 고요한 곳에서 머무는 것이다. 또한 마음이 머물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을 일러 몸은 앉아있지만 혼란하다고 하는 것이다. 눈과 귀가 전해줌에 외부의 사물을 안으로 받아들이고 안에 있는 자신의 지식을 버리면 귀신도 와서 머무르려고 할 것인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이것이 만물을 감화시키는 방법이다. 우임금과 순임금이 지켰던 방법이고 복기씨와 괴거씨가 죽을 때까지 실천했던 일인데 하물며 보통 사람이겠는가. 자, 여기에 그 핵심은 심재라는 겁니다. 심재.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잊어버린 것, 심재. 여기서 공자가 아내에게 이 심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중원이고 우원입니다. 여기서 공자는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재를 도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절로 도가 들어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는 방법은 명상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명상을 통해서 하는데, 명상하는 방법은 순상을 합니다. 순상. 보통 순상. 순수한 명상이에요. 순수한 명상.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순수한 명상을 해야지 이 심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저기 그 여동빈 조사가 쓴 태을 금화 종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또 별도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중원이고 우원입니다. 그래서 이 심재를 순상을 통해서 심재에 다다라야지만 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인간세는 상당히 에피소드가 많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인간세 2편은 다음 편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